반갑등록금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 김강진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설명이나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좀 다양한 논쟁이나 또 좋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압축적으로 좀 중요한 지점을 잡아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정원이 그 2012년도에 그 반값등록금 촛불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전 국민적 요구를 또 예전에 되게 편향적으로 정보를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대학생들이나 이제 반값등록 국민법무에서 고소 고발을 해서 정확한 정보 보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반값등록금 논의가 국회를 포함해서 전 사회적으로 좀 확산되기를 좀 예언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좀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통합진보당 김재원 의원님 인사 말씀 듣고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되어서 조금 쑥스럽습니다. 다른 분들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주실 것 같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 대학생분들 그리고 반값등록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여러 참여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전에 이 토론회 목적이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가 함께 지난 3월 달에 여러 대학들을 돌면서 국가장학금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이 실태조사 설문 용지에 국가장학금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을 깨알같이 적으면서 하나같이 했던 말이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 다 해결될 것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가장학금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하루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는 뜨겁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이었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철폐하는 것에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방송에서 직접 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러한 사항은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폐지를 포함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직접 내어 보일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그것이 교육부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면서 관계자들이 참석을 어렵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었던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이것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성적기준이라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업무보고에까지 올라갔고 장관의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속 시원하게 이것을 공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그 이유의 하나를 얼마 전 국정원 반값등록금 심리전 문건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임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정치적 계산으로 이해하고 이 요구를 차단하려고 했었던 정부와 국정원의 의도가 낱낱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건이 드러난 것은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한 장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대학생들의 시위와 여러 시민들의 동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차단하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인지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이를 더 강하게 드러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바로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다시금 닦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도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했었던 등록금 문제 해결,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쓴 것,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를 강조했었던 것조차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룰을 다시 한번 범한다면 그 분노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고요. 오늘 이 토론회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함께 힘을 모아보는 모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그 등록금 문제와 또 그리고 이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절절한 염원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님이신 김나열 경희대 총학생회장 발표를 첫 번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경희대도 총학생회장 김나래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 문제로 인한 대학생들의 실태 및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하는 대학생 요구안에 관련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3월에 전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등록금에 관해서 학부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입장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90%가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나도 비싸다라고 대답을 해주었고,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제도에 대해서 70%가 넘는 학생들이 아직도 너무나 불만족스럽다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국가장학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국가장학금으로 충족되지 않는 데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등록금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을 내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 제한이 있습니다. 비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 때문에 대학생들이 30% 정도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조차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성적을 상대평가로 책정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B학점 이상을 주는 퍼센테이지 자체를 제한을 하고 있는 데서 많은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성적 기준에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당연한 대학생들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공부만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가계곤란 장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에서도 비학점의 제한이 걸려있게 되면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던가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성적 제한 등으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리고 소득 분위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소득 분위가 지금은 현재는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측정이 되면서 실제로 집안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의 경우에는 집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지만 실제로는 빛이 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푼의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서 등록금은 고스란히 다시 대출로 받으면서 빚을 지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집안이 어렵거나 힘들어도 국가장학금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장학금 제2 유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등록금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제2유형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올해 학교를 등록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작년에는 받았던 장학금은 당연히 올해도 받을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학교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2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등록금 인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작년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다시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요구는 성적 제한의 규정을 개선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40% 이하로 비합점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40%의 학생들은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달하게 됩니다. 비합점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학점이 아니라 학교에서조차도 규정으로 정해놓고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에서 이런 것에서 장학금조차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대학생들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재산 대출 규모를 포함한 산정 방식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만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집안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이유형 학교별 선정 방식을 다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확충보다 등록금 인하로 인한 선정 방식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1대1 비율로 바뀌게 되면서 대학들에서는 사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하에 대한 노력이 더 이상 요구가 되지 않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정당한 요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달의 의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현실과 그런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니까 그런 또 구체적인 목소리를 또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학자금 대출은 C학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국가 장학금도 C로 맞춰서 하자는 이런 게 가장 좀 보편적 요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토론은 또 이어서 나중에 좀 모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발표를 우리 반갑은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님이시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된 이야기가 되실 거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함께 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실현해갈 건가 구체적 방안까지 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승진은 아니고 그냥 저희 수평사를 지향하는 저희들은 역할을 확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본연의 업무는 어떤 등록금 문제든 민생 문제 해결인데 워낙 이 과정에서 또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서 경제민주화 운동 때문에 좀 반값 등록금을 좀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토론회는 국회 한반에서 이렇게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릴수록 좋은 것이고 오늘 토론회 또 시작으로 6월 입축회도 있고 또 정기국회 다가오니까 나중에 원래 애초 저희가 우리 한대회장과 기약했던 것처럼 우리 국회 내 청년 국회의원들 전원도 모시고
또 교과위원들 전원도 모셔서 이렇게 더 확대된 토론에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겠으면 좋겠고, 오늘 토론에 또 이렇게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야당 의원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당 교과위원들을 많이 제가 못 만났습니다. 어쨌든 여당 교과위원들이 법이라든 예산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정부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만나서 호소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 지역구도 조사해서 지역구의 대학생들 움직이는 그런 캠페인도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도 김재현 의원님처럼 국정원의 공작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각계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냈고, 그리고 이제 반카평론권 국민본부에서는 고발을 할 건데 그냥 저희가 단체 이름으로 고발할지 아니면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모아서 일종의 집단적 고발, 시민들이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막 모여들어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할지 지금 논의 중인데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고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민주당은 보니까 오늘 고발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저희들끼리도 선의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선의 경쟁이어도 좋으니까 사방팔방에서 국정원을 고발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대리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 공무원들은 국가장학금을 진짜로 이렇게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공무원들도 그런지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반값없는 공무원도 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신에 학자금이 무이자 대출을 받아요.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 한번 그거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실렸는데, 저는 이제 아니 공무원 선생님들 무이자로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보통 공무원들이 국민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무이자를 안 해주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멘트가 나갔었는데,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무이자 학자금 대출 제도를 비판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들 선생님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제도는 공유할 필요가 없고 빨리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사실 생각해보면 국가가 공무원부터 챙겨줄 거 아니라 국민부터 챙겨줬어야 되는 건데, 공무원들 급여가 낮던 역사 속에서 아마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공무원한테 해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취지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 적극 지지해주되,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2.9%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우리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랑 마치 우리가 등록금 낸 만들이 2007년 말에 보면 그때 학자금 대출이자가 7.8%였습니다. 정말 보금이었죠. 지금 2.9%면 사실은 물가 인상에 대비하면 실질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평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는 그것만으로 0으로 만들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등록금은 절반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겐 추가로 무상교육이나 장학금을, 그 다음에 그 절반이나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을 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무이자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대학의 무상교육까지 이렇게 가자는 게 이제 저희의 보관인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반값등록금을 여론조사하면 80% 정도가 찬성하는 거 나오는데,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팽팽한 입장이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또 복지국가로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너무 급격히 가면 나라가 좀 힘들어진 거 아니냐는, 나라 걱정 너무 많이 하죠, 국민들이. 본인 걱정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 사회걱정했는데, 당연히 무상교육이면 좋겠지만 우리 애기 그렇잖아요. 지금 등록금 반내는 거보다 무상교육 더 좋은데 혹시 나라가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셔가지고, 근데 또 재밌는 건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 반값 등록금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교육학적으로 순차적으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하고 대학이 반값 등록 무상교육이 가는데, 다른 나라 보면 고등학교 납부금이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건 부담 없이 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정도는 어떻게든 낸다. 근데 대학은 도저히 못 낸다, 죽겠더라, 이렇게 되면서 고등학교 의무교육보다 대학 반값 지지율이 더 높은, 물론 이제 그 두 정책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하고 있고, 우리 모든 야권도, 그 다음에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고교 의무교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지난 그 2007년 말부터 이제 우리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에서도 계시니까 그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이었던 이주희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분 어디 계시나요? 가끔 그립습니다. 그분이랑 2007년 겨울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등록금 내시 태동하게 됐거든요. 당시 우리 한대열이랑. 근데 돌이켜보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6, 7년간 우리 한국 사회 변혁운동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이렇게 함께 이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계로 이제 반값 등록금 제가 쓰는 것처럼 사실 반값 등록금 아직 안 됐잖아요. 12대만 냈고 그래서 절반 또는 뭐 조금 더 가까이 가까운 3분의 1 정도의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절반과 3분의 1을 반드시 쟁취하는데 오늘 이런 저희들의 연대 그래서 우리 반값 등록 국민본부는 지금까지 회의하면서 다수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수결 합의제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이렇게 연대체로 오게 된 것 같고 특히 우리 한대련 서울대련 학생 동지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자 이제 토론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교육 국가의 GDP의 1% 고등교육 재정을 요구하고 그 실현됐을 때 어디에 쓸 것이냐 무조건 뭐 저희는 시입대 시계 반값 등록금을 가야 된다. 최근에 민주당이 강령 일부 뭐 개정안이 뭐 수정안이 하면서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하고 그 보편적 반값 등록금은 사실상 박근혜 고집부터 나왔을 때 구현이 안 될 것 같다. 국가장학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게 민주당 일각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교가 유경 간사방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왔거든요. 당론 변경이 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던데 일각에서 그런 흔들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공유하고 민주당의 그런 흔들림을 저희가 차단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18대 국회 때 반값 등록금과 야오당 협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 그런 조직도 가동을 해서 혹시라도 흔들리는 야당의 일부 세력도 붙잡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에게는 한편은 압박을 한편은 또 만나서 호소를 공수하는 그런 작전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누리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대선 전에 애들이 뭘 했냐면 일부 대학신문하고 연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여명 했나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조금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편적 반값 등록금이냐 아니면 저소득층들이 조금 더 주겠다는 것이냐 질문에 착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질문하면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저소득층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장학금 체계에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 줄 걸 줄여서 고소득층에 준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답했다고 야권의 보편적 반값 등록금을 거부하고 자기 새누리당의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지해준 거라고 여론 왜곡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보편적 반값 등록금이냐 아니면 보편적 반값 등록금이라는 예산을 5.7조 확보해서 저소득층을 조금 더 줄 것이냐 사실 반값 등록금도 완전히 반으로 잘라주는 방식이 있고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6조라는 반값 등록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에게는 60%, 70%를 깎아주고 고소득층에 20, 30% 깎아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경우는 예를 들면 6조나 7조라는 반값 등록금 예산 확보하고 어떻게 줄 것이냐 방법론에 대한 일종의 차이인데 본인들은 그 예산도 아니면서 일종의 한 3조 정도 겨우 확보했으면서 그걸 이번에 이제 확보된 게 2.8조쯤이고 2.8 확보했으면서 그거에서 똑같이 반으로 줄 거냐, 똑같이 골고루 나눠줄 거냐, 아니면 저좀 더 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놓고 보편적 반값 등록금이 아니다라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질문을 제3의 안으로 이렇게 던졌어야죠. 보편적으로 반값을 해준 다음에 저소득층들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아마 대학생들이 100% 그 3안을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편적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더 주는 새누리당 방식을 선호한다. 거기 더 주는 건 반값 등록금을 해준 게 아니라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줬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론조사에는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있게 되고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안드레랑 송년회랑 저희가 한번 이런 다시 한번 질문을 정확히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새누리당 관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으로 맞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립대학으로 보편적 반값등록금으로 가고 저소득층들에게는 무상교육들은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결합하는데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박근혜 공약 중에 의미 있는 공약이 뭐냐면 자녀가 셋부터는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1분, 2분이니까 대학생 한 20%가량은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당장 뭐 내년이나 내년 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육에도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본격적으로 반값등록금만 앞으로 주장할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대학 무상교육까지 예전에 우리 민주노동당의 원래 공약이었던 무상교육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반값등록금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고 이명박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중적 설득으로 훨씬 구하기 쉬워서 제가 반값등록금의 용어를 차용한 거지 원래 저희 정책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었잖아요. 무상교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하는 구호를 그렇지. 근데 사실 아직 반값등록금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호가 공연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무상교육은 시작되고 있다. 소득 1, 2분이 무상교육 다가오고 그다음 다자녀, 세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잣집 세자녀는 무상교육을 해주면서 왜 서민의 집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 딸에게 무상교육을 안 해주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벌써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혹시 친구들 중에 셋째 애들은 내년부터 무상교육이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나요? 우리 누구? 잠깐 박명훈 국장님 제가 혼자서 머리가 길었던 분이 박찬 의장님인가 바로 올해 총학생이 머리 잘랐죠. 네. 박찬 의장님이 셋째인가요? 그럼 아직 졸업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아이고 부러워라. 저는 3남이었는데 오히려 11학기까지 등록금을 냈는데 나라를 학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8번만 내고 나가라는 거 도저히 그렇게 졸업 못한 학교를 사랑해서 3번 더 냈습니다. 네. 평점 1.8.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걸 스스로 온천봉쇄를 한 거죠. 학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운동으로 살려고 토론에 집중해. 예. 네. 그래서 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한 어쨌든 딱 반업 잘랐을 때 제가 항상 계산이 되면 5.7조였는데 여기에다가 저소득층이 추가로 자금도 주고 무상하려면 한 6, 7조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를 빨리 달성하게 하고 지금 고등교육부 보면 매 2년마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가. 그런 것도 활용해서 빨리 1%를 달성한 다음에 이렇게 가자라고 맹렬하게 싸우고 아까 말한 새누리당의 그 저소득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더 주는 것을 악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원래 대안 마치 우리는 저소득층들에는 고려 없이 무조건 반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흥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쳐서 그렇지가 않다. 우리야말로 보편적으로 복지학교 공공연수를 반을 하되 저소득층들에는 더 뜨겁게 더 많이 주자는 게 우리 의견이다. 할 수 있다면 무상교육으로 가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써놨고 아까 국가장학금 문제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2학기에 본편적 반값등록금이 이미 추경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경 대응도 좀 더 해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반값등록금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이번에 대응을 좀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까지 지나가 2학기 때 본편적 반값등록금 내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2학기 때 국가장학금 문제에서 방금 우리 한대리 의장님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잖아요. 170만 명이 신청을 한답니다. 매 학기 실제 등록한 학생 한 200만에서 210만 명인데 170만 명이 등록 신청을 한다면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그 국가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다 신청을 했거나 최소한 알아는 거는 최고의 매 학기 초에 최대 이슈가 국가장학금인데 그 재밌는 게 포탈 있죠. 매 학기 초에 포탈에 한 일주일간 국가장학금이 항상 검색을 중입니다. 최근에 계속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대학생들이 일제히 국가장학금 검색하는 겁니다. 어디다 신청하는 거지? 나는 되는 건지 하면서. 근데 보니까
이게 떨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80만 명만 받으니까 한 절반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도 이게 미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 학생 많이 만나서 수업도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얼마 받았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 간에도. 서로 간에 약간 상처도 되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창피하게 가는 거예요. 난 떨어졌는데 성적 좀 떨어진 건지 분명히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신청했는데 보니까 희한하게 소득 기준이 7분 이상 자산이 약간 있어서 빚은 많은데 예를 들면 아까 의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별별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경우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그런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빚이 많다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떨어진 사람들의 볼기대 같은 걸 하려고 그러는데 좀 모아봤는데 의외로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 그다음에 빚이 많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국 사회라는 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있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빨리 성적 기준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특히 성적 기준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상대평가제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C 미만으로 B 미만으로 25%를 배정해놓은 건데 강제로 단 한 명도 예외를 안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해보면요. 근데 그것 때문에 25%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야만적인 그 저소득층 돕겠다고 해놓고는 저소득층들이 오히려 성적상에 불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피눈물을 흘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이 학교 활용을 집중하자. 박근혜 정부 계획에도 성적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더 늦지. 우리 2학기 때부터 하자. 마침 근거가 또 생긴 게 정진훈실, 국회교과 정진훈실의 자료로 해서 밝혀졌는데 3,650억이 남았어요. 국가장학금 유형 2가. 그건 성적 기준 떨어진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돈이 모자라면 뭐 예비비를 약간 편성해서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2학기 때 성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정 안 되면 D까지라도 완화해서 지금 현재 학자금 대출 기준은 B에서 C로 저희를 투정해서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취업학자금 상한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맘만 먹으면 지금 이용할 수 있게 돼. 다만 취업학자금 상한제 대학원생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8, 90분이 대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는데 이자 2.9% 이자에서 갚기 때문에 대학원생이나 소득 98, 90분의 학생들이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학원 총학생회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생들 중에도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이 대출을 받아야 될 텐데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3,650억 남아있는 거 반드시 2학기 때 일단은 우리 진보정당들부터라도 앞장서서 성적점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1학기 때 소급해서 주기 어렵다면 2학기 때라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활용을 집중하자. 이건 예를 들면 사실 또 우리 국민들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반값 등록금 안 돼도 이렇게 구체적인 작은 개선이라고 하나 제대로 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고 또 우리 한대는 서울대는 진보정당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는 계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법은 지금 현재 다 제출되어 있는데 법에 아까 말씀 법과 예산의 문제가 큰데 이걸 입축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집중 공약을 해서 설득을 하자. 예산을 더욱 늘려라. 그 다음에 법도 안정적으로 하자. 거기는 무조건 일단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가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다. 예산을 대폭 늘려서 보편적으로 하되 그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대학들은 아주 투명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도 달고 등록금 신규원회 개혁도 하고 뭐 대학 평형을 개혁도 하는 식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불량자도 지금 5만 명, 연체자도 11만 명 이렇게 점점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고등교육법이라든지 기타 법에서 보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최근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다음으로 관심 많은 게 주거권 문제입니다. 기숙사라든지 뭐 학교 전월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랑 우리 등록금 내시 협력을 강화해서 공공기숙사나 공공운태 또는 학교 기숙사를 강력하게 늘려나가자. 기숙사 수용률 20%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그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재단 복귀하는 곳에서 반대 투쟁을 같이 하는 거.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요즘 심해져서 우리 서울대나 한대는 집중이 돼서 학생 자치 활동 보장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등록금 내 자매단체로 결성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해 나오고 등록금 내시 거기에 핵심 단체로 들어가는 어떤 이중의 멤버십 전략으로 학생 자치 활동. 이 법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윤 의원이 학생 자치 활동을 법제화하고 대학 공부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은 그런 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할 거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다음 뭐 기성의 폐지 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9페이지에 앞으로 우리 대중운동 방향에서 다시 말씀드린 등록금리과 반값등록금리본부의 굳건한 유지 발전, 그다음에 한대련 서울대련과의 연대 더 강화, 그다음에 반값등록금은 반값등록 대학생금 이렇게 저번에 촛불 때 한참 때 있었는데 여기 좀 주춤하시던데 이런 다양한 학부 모임, 학생들 모임, 소규모 단위 모임들도 지원해주고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작전으로 저희가 짜고, 그다음에 대학생 주거권 이슈도 비리전의 이슈니까 대학가에 있는 각종 이슈들에 대한 어떤 연계라든지 감수성을 더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예, 제가 또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반기 6월 임시국회 앞두고 서둘러서 그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와 함께하는 처음에는 재정당 협의회로 제안을 하되 새누리당이 안 들어오면 제2야당과 협의하는 협의를 가공해서 국회 안팎의 공조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이 그 슬로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2년을 거치면서 반값 등록금의 구체적 그 요구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거죠. 저도 고민이 뭐냐면 이제 실제로 2010년인가 반값 등록금을 예를 들면 목표로 정할 때 약간 제가 보기엔 논쟁이나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냐는 실제 회의석상에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선거나 맞물리면서 이제 저희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안진걸 시장님 발제에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시기가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을 목표로 할지 아니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우선교육까지를 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펼쳐갈지 좀 토론을 좀 자유롭게 아마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토론을 나중에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발제입니다. 우리 김재현 의원실의 조현실 정책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2000년대만 해도 2000년대만 계산을 해도 자율학습으로 89% 시작했는데 50% 이상이 있는 곳에서 인사이 되더라고요. 저도 98년도에 입학했는데 저는 180만 원 내고 입학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세대 갭이 느껴지는데 지금은 뭐 400만 원, 500만 원대까지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재정률이 불투명해 사실 이제 불투명이라기보다 저는 상당히 불법적인 것도 많고 불법적 K라고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원래 정해진 곳에 쓰이지 않고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점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뭐 ICA라든가 국가자격이 이제 지금 우리 있는 제도들인데요. 이게 현실에서 적용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일단 그 문제점을 바로 들어가면 그 성적 기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비학점 미만을 저희 의원실에서도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28.1% 정확하게는 이제 사립대 국립대 합산을 해가지고 28.1%가 비학점 미만이에요. 즉 3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거의 이제 신청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정부가 근데 이제 2014년부터는 시작점을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다음 학기부터 바로 이번 시행을 해야 되는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학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에서는 다 사라져야 된다 이런 거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겨보시면 이제 소득분위 산정 불안일성인데요. 이것도 핵심은 이제 주식, 채권, 이제 금융재산이 파악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부채 같은 게 통계로 잡히지 않아서 저도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도 국가자금금 관련해서 피해 사례 이 모집 받아보니까
이제 부채가 상당한 집들이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집에 살고 있지만 자기 집도 있고 하지만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은 이런 데들도 있지만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실제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사례를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례로 보면은 장관 후보자 자녀가 지금까지 국가장 혜택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폐해서 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장 금액인데요.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너무 적죠. 그래서 이 1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도 450만 원이 되게 비현실적이고 이것도 국립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제 기억으로 작년 국감대인가에 저희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이 고작 450만 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우리 대학생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너무 적다라고 했던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도 좀 하시고 이런 식의 발언이 이제 언론에서 되게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립대주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액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유형 산정 방식의 후퇴인데요. 2010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률 1대1로 해버려서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동경을 다 선택을 해버린 거죠. 연체자 계산의 돈이 차라리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 등록금이나 의지보다는 그걸 더 역으로 후퇴시키는 걸 최악의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로는 이 수학적 기준이라든가 다자녀가 현실 위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동안의 제도에서는 이제 폐해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좀 개선 방향인데요. 일단은 1번 뭐 말씀드렸을 때 넘어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장학재단 설치 관한 법률 이런 것도 개선 작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예산확충인데요. 이건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GDP 대비 1%를 고등교육으로만 확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공약 이해는 여기 계신 분들의 투쟁과 이런 게 이제 남은 몫인 것 같고요. 네 번째에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단기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단기과제보다 넘어서서 실제 폐지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권의 의지, 또 그때 정책, 이것에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 자체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강제 어떤 정권에 들어서든 이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우리가 과거 20여 년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재정 확충이라고 해서 외쳤던 구호를 진짜 이제 이렇게 구체에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네, 넘겨주는 거고 같은 내용이라서 27페이지에 제 거랑 같은 27페이지에 전 이제 대학재정 운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우리 대학생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 써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이제 이게 몇 가지 새로운 근거들도 있지만 분명 추가적인 게 있을 거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이 사립대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학교에서 이제 싸울 근거들이 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내용에서 핵심은 저는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인상의 불가피. 저는 요번에 올해에도 등록금 투쟁을 우리 대학생들이 하면서 정보 접근성이 너무나 없고 그 학교에서 뭐 이만큼을 썼다 어쩔 수 없다 얘기하면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차단된 조건에서 어쩔 수 없는 뭐 더 이상 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떤 힘과 힘의 의미로 보자면 학생들은 굉장히 뭐 가진 거 없이 진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게 보통 이제 2월 적립금, 2월 적립금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적립금이야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한 2년 전에 그 현황이거든요. 이런 정도로 쌓아놓고 이제 계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몇 개 손가락에 꼽는 걸 제외하고는 다 종결을 하거나 인하를 하지 않았죠. 네, 두 번째는 좀 새로운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인 부담금이라고 하면 이제 이 용어는 이제 교직원들 연금, 의료보험 이런 일부 비용을 이제 재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이것들을 법인 부담금을 보니까 교비로 충당을 하고 있었.
있었다는 거죠. 재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근법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개혁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 교비로 그런 것들 메고 충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이미 이렇게 써버리는 학교들도 혹시 있습니다. 고려대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넘겨보시면요. 표 7번과 8번은 이제 같은 건데 그냥 두 개가 굉장히 9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 부담금을 교비로 대체하는 금액이 중앙대 같은 경우가 80억의 수준이고요. 고려대가 74억, 단국대가 70억, 외대가 44억. 그러니까 학생들 돈 중에 이 정도 금액을 다 이제 그 법인 부담 대신에 학생들 돈 등록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 이 교비로 법인 부담금을 꼭 지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걸 이제 교과부에서 승인 요청, 학교에서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다음은 넘겨보시면 가로 3번, 2번을 구체적으로 쓴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 이렇게 40억 3천만 원 이상이 대학생들에 부담되어 있다. 이것을 저희가 교과부에서 받은 그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나오는 건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적립금을 다 수백억을 쌓아놓고 이제 그걸 쓰지도 학교가 그걸 쓰지도 않고 또 이제 법적 의무 자체를 또 부담을 그렇게 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특수 상황은 아니고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윤회 의원실에서 이제 이야기 결과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학교 대신에 아마 대학원 등록금이 대부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의원실에서도 대학원 등록금에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학원에서 이거 관련해서 학교 측이랑 계속 협상하고 싸우고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까지 보통 6%가 이제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이 됐는데요. 대학 등록금은 그 평균 0.1% 정도 인하가 됐거든요. 이제 대학원은 6%가 인상이 됐고, 근데 또 국립대 대학원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14.7%, 즉 7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는 이제 이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서 이제 등록을 낮추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대학원 등록금으로 다시 인상하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랑 대학원은 분류를 안 되는 게 실제 현장에 제가 보니까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요즘은 대학원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게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대생들 특히나 이제 이공계는 등록금도 높은데 대학원은 거의 다 많이 진학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대학과 대학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아마 대학 사립대 특히 사립대는 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잘못된 예산 규정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학생들 부담으로 충당하려는 게 당연히 대학은 그렇게 하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마치 대학의 자율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세워서 대학에 대해서 거의 무터치를 하려고 하고 서로가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입법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이고 저는 이걸 계속 개정은 해나가겠지만 이 허점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대학 구조 개혁 자체가 이 근본 문제 해결의 저는 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개선 과제를 좀 말씀을 전달드리면요. 입법과제는 제가 이제 좀 아직까지 저희 의원실에서 입법 안으로 만든 것들이 없어서 그냥 방향 정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재단, 장학재단 그 설정은 약간 이제 사립대 관련돼서는 아닌데 같이 여쭤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이번에도 그 국회에 개정안에 올라가 있어서 통과되는지 여기 안 됐죠? 이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그 산학자들도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 현역병이라든가 군복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공무기관에 면제를 한다, 이자를 면제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는 개정안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이제 몇 가지 더 개정안들이 이제 다른 데서도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제 관련돼서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너무 강한데요. 이거는 전 정부가 이제 상당히 크게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들이. 지금 이제 예산 편성 같은 거 보면 부풀리는 게 20%가 육박하죠. 작년에 성심여대 이런 데서 한 10몇 프로, 그 다음에 유아대학 26% 이런 정도로 다 부풀려서 예산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돌아오는 이제 5월 말이 됐죠. 5월 말이면 사립대가 이제 전년도 그 결산을 의도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결산도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그 부풀리기가 이제 드러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비 지출 이런 것들이 교각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이게 집행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런 거라. 그리고 법인 부담금이 학생들에게 이제 환급되거나 교육 환경이라든가 복지 증진 이런 데로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연금을 교비로 유지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승인 여부 이런 게 더 엄격해져야 된다. 실례로 보면요, 그 영진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인이 재산이 늘었어요. 545억이 늘었는데도 이 법정부담 교비 지출이 전액 승인되는 교과부에서 그러니까 재산이 늘었는데 이거를 교과부에 승인을 해준 거죠. 교비로 쓸 수 있게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허술하게 그 학교의 편의를 봐주는 정부의 태도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이제 사립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보완하고 개정에 대한 과제들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구조개혁 과제의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 과제는 이제 여기에 대학생 단체분도 있고 심사위원장들이 발표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전문가 집단들이 이걸 좀 연구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대중운동화해서 저는 오는 선거 시기에 이 대학 구조 문제 이제 이슈화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 등록금 문제는 경제 문제로만 접근해서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 대학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 똑같은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황입니다. 구조개혁 과제는 저는 지금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걸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이슈화시키고 대중운동화시키면 반드시 이것은 이후의 어떤 선거 시기에 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정당이 다 내놓을 수 있는 안으로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시작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좀 절박함을 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이제 정책을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조개혁안은 이제 연도는 통합진보당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연도는 좀 다음으로 예, 고려를 이제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여기서 33페이지에 제가 그 관련된 것만 짚어드리면요. 일단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내용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어제 많이 이야기했던 거라서 넘어가고요. 일단 국민대 내적 본格교육을 실시, 국민대 아니라 어쨌든 서울시립대형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기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 사학재단법 개정처럼 부실사립대학, 국립대가 인쇄해서 이제는 국립대를 더 좀 부풀리는, 몸을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대학병회가 우리 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싸우시잖아요. 이런 것들 설치 의무화하는 것들, 이거를 기본 체제 개편 준비기에 이런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구조 개편이 들어가면 이제 34페이지에 정부 책임형 사립대로 감각 등록금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독립형 사립대의 경우로 이제 하는데요. 기존 사립대 등록금의 20%를 지원하는 과도기적으로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에서 도입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부실 비리사립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
심지어 전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데 부실 비리 사태 퇴출시키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부산대 후원문화회가 부채 761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자료로도 이제 국감 자료를 근거해서 이걸 갖고 부산대 총장을 만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묻고 또 답을 듣기도 했었고요. 경북대가 이제 학생들의 뭐 동의 없이 이거는 뭐 이전 계획인데 어쨌든 학생들 돈을 가지고 그 재산 캠퍼스 이전 계획 문제라든가 충북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들을 투어를 다니면서 각 직접 이제 대학 총장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촉구하고 요구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과정도 좀 가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학 내에서 상당히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좀 발전을 시켜서 이제 하반기에는 방학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같이 하셔서 이제 각각의 사립대도 국립대들도 각각의 대학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뭔지 저희도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정보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 하반기에도 의원님이 이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갖고 대학을 투어하는 총장을 만나고 학생들과 함께 투쟁을 조직하고 이런 하반기에 좀 이제 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TF에 대학생들도 함께 하셔서 리더십이랑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자분들 일단 말씀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기억으로 2010년도에 여야 교과의 합의사항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아마 법안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 교육부가 지금도 교육부인가요? 교육부가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 좀 일정이나 또 활동을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등교육 재정 어쨌든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등록금이나 현실화 방안 관련해서는 2011년도 촛불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 30% 인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좀 구체적 책임이나 요구를 좀 하면서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30%를 만약에 내년에 인하할 수 있다 하면 대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개를 통해서 또 제가 보기엔 구체적 활동을 좀 잡아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포함해서 좀 자유로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안 주시면 강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론회를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발성이 있고 안 되면 서울대학원에서 먼저 의견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자유롭게 좀 예. 서울대는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게 생중계로 나가고 있나요? 아닌가요? 편집이 가능해요? 네, 아니, 서울대는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등록금 관련한 투쟁 계획이나 현대련 차원이나 서울대련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6월 1일날 대회 조금 마련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일단 나와 있는 거는 6월에 정부 대학생 공동회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들에서 만들어 나오는 거. 나와요? 네,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현대련에서는 이번에 반값 등록금이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 핵심으로 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서울에서도 이제 중앙대나 경기대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 문제를 같이 얘기해서 6월일날 공동회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최근에 이제 나온 국정원 반감 문건이 아무래도 너무 분노스러운 일이고 서울대련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공동행동까지 국정원 문건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대학생들 분노를 조직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고요. 그 이후의 계획들은 아무래도 지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6월 국회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학교에 있을, 네, 소개로 간단히 예. 숭실대에서 온, 네, 이거, 방과후독금 실현, 네, 숭실대 교육 주체고요. 예, 숭실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학교 한대련 탈퇴도 했고, 사실 그런 인식, 이런 정치투쟁, 이 등록금 관련된 정치투쟁이나 학우들의 인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럼 이제 상황들, 그러니까 이 투쟁이 사실 2011년도에 방송국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데 막상 대학생들한테는 현실에 와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은 별로 이 운동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국민 여론과 달리 대학생들은 별로 이거에 대해서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왜 학생들한테 자기 요구로 안 될까 이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김재현 조사했던 건 법정 전입금 문제나 이런 청소 노동자들의 그런 이분 내주는 문제들이나 이런 그리고 적립금 문제나 혹은 뭐 교비로 건물을 짓는 걸 근거로 해서 등록금 인상해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내 문제이긴 한데 전체 대학들이 다 공통된 적용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합진보당이랑 혹은 한대 서울대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주거나 뭐 성명서를 말해주거나 이런 학우들의 입장에서 딱 자기 문제다라고 그런 액션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학우들 자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바깥놓고 이 표 하나만 가지고는 인식이 안 된다는 좀 판단이 들어갔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이번에 김재현 의원실 숭실대가 다행히 껴가지고 좀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학생회장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좀 흐름이 있다고 하면은 통합진보당이나 혹은 뭐 한대련이나 또 이런 운동본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총장 면담을 시도한다든지 좀 이런 액션들을 혹시 취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네, 이 연대에 대해서 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액션을 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구사항이 바로 답변해 주시죠. 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원래 2월 달에 그 공동국감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대학생 학교들 총학생회장님들과 한대련 선생님을 같이 했었을 때 그때도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한대련에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공동으로 함께 대응해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학생단이 좀 반응이 안 된 것 같고요. 의원실에서는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언론에 기사화하면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함께 이걸 이제 또 대학생들의 투쟁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 학생단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시면 당연히 이제 저는 함께 공조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든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그 TF라든가 공동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즉각적으로 그런 데서 이제 행동도 조직하고 그런 자료도 공유하자고 이제 만들자라고 이제 저희도 제안 드리는 거죠. 아니, 우리 고민이 묻어난 질문과 의견이셔서 저도 답을 한번 해보면 사실 우리 국가장학금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가 좀 애매한 점이 있었어요. 바깥등록금 투쟁이 산물로 생긴 거긴 한데 우리가 제시했던 대안이 아니니까 어쨌든 환영하는데 뜨뜻미지근한 환영 같은 분위기. 근데 학생들 증거는 좀 달랐잖아요. 왜냐면 국가장학금 못 받는 사람들 열받고 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예를 들면 집에 맨날 가서 500만 원씩 엄마한테 엄마 500만 원 이거라고 이렇게 청구하다가 어느 날 딱 지구에 보니까 그래도 국가장학금 유형원 유형2에서 뭐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많이 찍힌 경우는 뭐 한 학기에 200만 원 안팎 이렇게 찍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약간 이중적인 태도로 계속 국가장학금 문제점을 공격을 하되 비판을 하되 지금 우리 일반 학생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다. 학생이 만들었다. 서울대는 한대는 추진해서 만들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금 몇 프로인지 아니 2.9%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냐? 7.8%에서 우리가 투쟁해서 이거 만들었다. 무이자 쟁취할 거다. 국가장학금액 지금 늘리는 투쟁 보편적 바깥등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단 현실적으로 국가장학금 금액의 비현실성을 조현실 이름이 현실이네.
조윤실 목사님 비현실성 이야기하는 작은 금액에 그 비현실성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누구냐 우리다. 지금 받으시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열받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 누가 아냐 바로 우리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깥 등록금에다가 저소득자금 상여가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사실 저희가 좀 생색도 좀 저는 잘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학생회나 서울대나 한대회들이 각 대학마다 좀 우리가 투쟁해서 이렇게 해는 거다. 그리고 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도 안 된다는 건 대학생들이 사실 자리를 잡을 수 없죠. 최근 투쟁의 신뢰로는 했더니 됐다 이만큼. 다만 뭐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반만 됐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전면 대학 무상교육을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극히 미약한 성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아까 조인식 부장이 이야기했는데 군 복무중 이자 문제, 면제 문제도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김재삼 비서님 통과했죠? 그 법안이 통과됐죠 이번에?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등록군인 한대련에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한 거였어요. 군대 세상에 국방 이행해라고 이자를 물리는 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서울대나 한대련에서 이번에 또 하나 해냈습니다라고 현수막 걸어야 돼요. 전국 대학가에. 군대가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요즘 문자로 보내나요?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너 이자 몇 대 됐어. 학생이나 해냈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포장도 하고 사실 우리가 해낸 거 맞잖아요. 저희가 주장한 거는 정부에서는 그 반대했어요. 이자를 면제하면 그 사이에 이자는 쌓이니까 정부가 대납해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예산이 늘어난다고 기재부가 객사반대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하게 반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이 몇천원, 몇백억만 들어가면 기재부는 태도를 확 바꿔서 확 반대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오고 싸워서 쟁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조금 해낸 것들도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홍보도 하면서 우리가 300만 학도들의 진정한 대변자로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전히 뭐 못 믿어오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무리 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소통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좀 등록금 투쟁인데 박근혜 정권이고 물론 이명박의 이은 박근혜 정권이 큰 변화가 있어서 기대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2011년도에 반값 촉구를 계시는 학생들이 좀 하셨다면 좀 새로운 이제 내용과 새로운 그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 등이 새롭게 좀 생산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같은 형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6월 1일 끝나면 저도 이제 한대련 차원으로 이제 좀 교육 투쟁을 결산하고 평가하는 게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투쟁입니다. 사실상 내년이 아니라 등록금 채택되는 10월, 11월 이때 시기부터 이제 그때는 학생의 선거 시기죠. 그때 저는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이 같이 투쟁을 새로운 투쟁을 좀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학에 투쟁하는 이제 근거들,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아까 여기서는 이제 한두 가지 얘기지만 더 찾아내서 그런 걸 구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권이 이제 이 등록 실제 무엇을 요구할 거냐. 라는 측면,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로 이제 새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가 본격화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 늦어도 9월, 10월 이럴 때는 전체 우리 대학생들과 또 이제 소위 말한 교육 주체라고 표현이 되는 등등 이 반값 등록금의 현실화, 등록금 문제 해결의 현실화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모색한 결과를 두고 이유 투쟁을 좀 시작하는 이런 자리가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리를 저는 그 초석으로 삼고자 오늘 자리에도 유원실을 좀 참가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 투쟁을 좀 결산하면서 다음 투쟁을 준비할 때에 또 자주 연구하고 모색하는 자리에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저희들이 작게 모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얼마든지 4만 8호 100여 명이고 1000여 명 이론이 되고 그런 거니까 오늘 잠시 최근에 조금 저희들의 활동이 등록관리 활동이 조금 주춤했다면 제 개인적으로 좀 반성, 즉성적으로 하고 더
더 활발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국회에서 더 큰 토론회로 또 반값등록금을 동의하는 제 정책을 함께하는 협의회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조윤실 보좌관님 그 발제물 아까 전에 오타라고 국자장학금 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좋은데요. 그게 냄비로 줘야 될 장학금을 국자로 찔끔찔끔 줘서 우리를 열받게 하고 그 다음에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해도 비미만에 어쩔 수 개정됐는데 지금 세문제 논리 이거거든요. 공부 안 하는 놈들은 학자 문제 주도해주지 말고 장학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이상이라는 회계한 논리를 만든 거잖아요. 국자로 안 퍼주는 거 아니에요. 식구만에서. 그래서 이 국자학금만 좀 써서 사람들을 더 애를 태우고 열받게 하고 치사선택해서 국민들을 더 괴롭히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하면 받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계기로 저희가 더 굳건히 연대하고 더 많은 대중들을 또 설득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3,650억은 100만원, 36만원 보충을 맞습니다. 김동규 팀장님은 전자기상이라고 저는 수기로 했는데 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36만 5천 명이 맞습니다. 우리 조인시 보자면 자료에 보면 성적 기준 플러스 뭐 탈락한 사람이 한 36만 명 나오잖아요. 그 수치랑 약간 비슷해요. 그 직접 빨리 줘라 그 사람들에게 이런 투쟁을 집중적으로 6월 1일 대회 끝나면 사실 집회를 다 같이 뭐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뭐 서울 수도권이라도 국가장학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뭐 투쟁이라든지 퍼포먼스나 플래시몹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일반학부 입장에서는 일반학부란 말이 왜 안 써? 우리도 일반학부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런 걸 누군가 발로 뛰고 열심히 같이 해준다는 거 함께 그런 것도 같이 기획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장학금 등록금 문제에 사실은 가장 주된 주체는 저희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생들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한대라는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한대련만 나서서 등록금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뼈아픈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학우들과 함께 학우들의 분노로 그 마음을 모아서 반값 등록금 투쟁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데서 6.1대회를 더 잘 준비해내고 거기에서 국가장학금 문제가 저는 학우들에게 오히려 가장 밀접하게 그 마음이 맞닿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이고 바로바로 거기서 피드백이 오면서 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든지 사실 받았을 때의 감사함도 그리고 앞으로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을 때 학우들이 느낄 감정도 우리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우들의 마음을 더 잘 모아내서 6.1대회를 잘 성사해내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데서 한국대학생연합이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많은 성과를 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반값 등록금이 완성되지 않고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한국 대학 그리고 더 넓게는 한국의 교육을 바꿔야 될 많은 또 과제와 우리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고민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을 먹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우리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님과 참석은 사전에 못하셨는데 민주당 김강진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드시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